방금 소개받은 이정렬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명하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영주 대표님, 그리고 이성우 총장님, 그리고 자유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자리였으면은 항상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했던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쫓기다 보면은 할 얘기가 생각이 안 나요. 막 서둘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성우 총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45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거를 43쪽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을 1분씩 정도로 하려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저 대표님이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하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작하시겠지만 뭐 조금 늦게 점수를 주셨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거든요. 너무나 서두르면 말이 좀 혼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그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경험을 했는데 공공장소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82년도에 그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정치, 일본 외교 안보 이걸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제가 꼭 일본 편을 든다 그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제가 일본에서 생활해 보니까 또 일본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많다. 그럼 이런 장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의식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두둔한다고 할까? 일본을 이렇게 축켜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기 이제 벌써 이 아카데미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뵙기 때문에 다 고명하신 분들이고 다 지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저 공공장소에서 하다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야 임마 일본에서 공부했다고 똑바로 떼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떨 때는 이제 학생들 앞에서 앉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좀 두렵긴 한데 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하면 아까도 이용준 대사님 말씀하시고 또 질문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일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을 하든 안 하든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일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 역사를 가지고 반일 감정에만 휩싸여가지고 자꾸 일본을 욕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용준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사에 함몰돼서 있을 그런 계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뭐 결론적으로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어보면은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군사 대국이 된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군국주의를 회귀한 군국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일종의 선동하는 그런 보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본 헌법이 뭔데? 몰라요. 일본 헌법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본이 헌법을 관정하면 전쟁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격동의 동북아 정세와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를 한 40-50분 정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조금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일본 헌법이 도대체 뭔지 헌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반 정도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일본이 전후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이 해마다 한 해도 조용한 때가 없습니다. 없는데 특히 요즘에는
상당히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안보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반도가 소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언제 시진핑이 타이완을 공격할지 침략할지 그거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그 제정신이 아닌 그 김정은이 앞장서서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날리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또한 평화헌법의 개정을 서두르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안보 정책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는 미일 중로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안보상이 상당히 취약한 이 나라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안보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안보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일본 헌법이 어떤 헌법인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후에 메가도 장군을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GHQ 일본 연합군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물론 식민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권은 잠정적으로 유고가 되고 이제 메가도 장군이 일본의 최고 통치자로서 이제 일본을 리드를 해갑니다. 이 상황에서 GHQ가 총사령부가 일본을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러한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일본을 비무장 국가로 만드는 거, 비군사지. 또 두 번째는 일본을 민주화 국가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군대를 다 해산시키고 무기도 다 회수하고 육군성이나 해군성 같은 군사기관도 다 폐지를 하고, 자, 이러한 그 비군사와 민주화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바로 새로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일본 헌법은 1890년에 만든 대일본제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도 많은 민주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전근대적인 이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천황 주권주의라든가 천황을 신격화하는 그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헌법을 가지고, 헌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기본 통치법인데 그러한 헌법을 가지고는 일본을 민주화 국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GHQ에서 일본 정부에게 헌법을 바꿔라 해가지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GHQ에서 지시를 내리면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걸 몇 가지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GHQ에 제출을 해요. 근데 GHQ가 그걸 보고서 NO 하고 거부를 합니다. 이 헌법 초안은 과거의 헌법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이거는 민주화 헌법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맡기지 않을 테니까 이제 우리 GHQ가 헌법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연합국 총사령부 GHQ가 헌법을 만듭니다. 일본 헌법을. 그래가지고 한 며칠 내로 만들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들 국회에서 토의해라. 자, 일본 정부는 점령군이 그렇게 주는 것이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가타부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헌법 초안을 그대로 이제 일본 국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헌법을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1946년 11월 3일 날 국회에서 확정이 되고 6개월 동안의 그 유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1947년 5월 3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일본의 헌법, 일본국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5월 3일은 우리나라 개천절처럼 일본도 법인을 해가지고 공휴일입니다. 자, 그럼 이때 만들어진 이 일본국 헌법의 특징이 뭐냐? 이 헌법은 전문과 11장, 10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 이념은 국민 주권주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평화주의, 이 세 개가 이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국가 이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이념은
일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그러한 이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 평화주의라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나라보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 왜 강하냐? 그것이 바로 일본 헌법 구조에 나옵니다. 자, 일본 헌법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제1항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 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정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자, 저는 일본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헌법 구조가 담고 있는 핵심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전쟁의 포기죠. 전쟁의 포기. 두 번째는 전력,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 일본 헌법 구조의 특징입니다. 자, 어느 나라 헌법에도 전쟁을 안 하겠다, 군대를 안 갖겠다 이런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헌법이 상당히 특이하고도 그 평화적인 그 개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헌법 구조가 바로 오늘날까지 7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본 안보 정책, 방위 정책의 핵심입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과 방위 정책은 바로 이 헌법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헌법이 그 구조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개정한다, 개헌한다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느냐? 자, 일본 헌법에는 전쟁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전쟁을 포기한다고만 했지 어떤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침략 전쟁이 있고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헌법에는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전쟁을 포기한다고 됐습니다. 군사력도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이 물론 과거처럼 침략은 안 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해 들어오면 그걸 가만히 있을래?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포기한다는 게 침략 전쟁은 물론이지만 자유 전쟁까지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군사력을 안 갖는다는 게 일본 사람 군인 한 명도 소총 한 자루도 안 갖는다는 거냐? 그것이 문제가, 그것이 여태까지 아니지만 초기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방어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방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일본 헌법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헌법 내에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헌법을 만들어준 건 GHQ 미국인데 사실 미국은 1945년 초기에 소련도 과거에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 일본과 싸울 때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비록 공산주의 국가지만 소련하고 협력해서 이 세계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들다, 가능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왔어요. 그런데 1947년부터 농성 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파급이 돼가지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떠나려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고, 자 이제 남은 거는 한반도 반쪽인 한국과 일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 휩쓸어버리면 태평양은 위험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 시대의 최강대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사의 무대는 태평양으로 옮겨졌습니다. 태평양에서의 헤게모니를 미국이 상실한다면 미국은 1위 국가, 3위 국가를 전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일본을 지켜야 됩니다. 당시 미국은 한반도의 전력적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만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비무장 국가죠. 그런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일본도 무장시켜야겠다 하는 그런 정책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6.25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유gen전쟁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미군을 중심으로 한 그 16개 유엔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돕습니다. 그럼 미국 본토에서 미군이 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몇 달씩 걸리니까. 주1 미군이 한국 전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럼 일본은 완전히 빈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불안하죠. 실제로 6.25 전쟁 직후에 직후에 규슈에서 공습경보가 나타난다든가 홋카이도에 소련군이 침략해 들어온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불안하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6.25 전쟁이 일어나는 2주 후인 7월 8일 날 일본 정부한테 7만 5천 명으로 구성된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합니다. 경찰 예비대입니다. 그래서 일본교 이게 뭐지? 경찰이라는 말이 들었으니까 경찰인가? 근데 경찰이 아니에요. 헌법에 육해공군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군대라고 표현을 못하고 경찰 예비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셔널 포리스 리저브. 그래서 이 7만 5천 명의 그 경찰 예비대를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그게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창설을 합니다. 이 7만 5천 명의 경찰 예비대가 일본 재무장의 시초입니다. 자, 그 후에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자국으로 미국과 이제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이제 전쟁이 종료되고 그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면서 미일 동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경찰 예비대는 2년 후에 1952년에 보안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인원수를 11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1954년 7월 1일 날 자위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24만 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육해공 3군 체제로 발족을 하고 방위청이라는 말하자면 국방부죠. 이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무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헌법상으로는 자위대가 군대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위대를 군대 아닌 군대다. 사실상은 군대거든요. 근데 군대 아닌 군대다. 이렇게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까 헌법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안 갖는다고 했는데 그럼 자위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일본이 무장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냐? 헌법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는데 지금 일본 헌법은 만든 지가 7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헌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군대가 나타났고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의 자위대의 그 군사력은 54년에 비해서 지금 70년이 지난 2023년 지금 현재의 일본 자위대는 엄청난 군사 대국입니다. 사실상 특히 해군력과 공군력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방위비도 엄청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그 헌법이 구조가 있는데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헌법을 확대해서 가는 겁니다.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헌법 구조에서 말하는 전쟁을 포기한다는 건 어떤 전쟁을 포기하는 거냐?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침략 전쟁은 물론이지만 자위 전쟁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니죠. 그래서 침략 전쟁만 포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방위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은 갖는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 최소한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최소한이 얼마큼이 필요 최소한입니까? 기준이 없죠.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리면 코걸입니다. 이만큼 필요할 때가 있고 이만큼 필요 최소한이 이만큼 필요. 그러니까 시대가 50년대 때 쭉 지금까지 오면서 그때마다 필요 최소한의 병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군사력이. 그래서 지금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본의 방위정책, 안보정책은 바로 이 헌법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미일 동맹까지 얘기하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의 핵심은 70년 이상 동안 헌법 구조와 미일 동맹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양날개가 돼가지고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 구조에 따라서 일본은 전수 방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즉 전수 방위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맞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맞고 나서 그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수방위가 그 일본의 그 방위 정책의 기본입니다. 또 국방비는 방위비는 GDP의 1%를 제한합니다.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역대 일본 정부가 그런 선에서 방위비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GDP라는 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1%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핵사원칙, 그 핵무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만들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외부로부터 발입하지도 않겠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자위대의 특징은 문민 통제입니다. 시빌리안 컨트롤. 즉 일본의 방위대신은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그건 군 출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위대 출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정치가들이 하는 겁니다. 일반 문민이. 그래서 정치가 군사를 압도하는 그런 체제가 바로 문민 통제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군국주의를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 통제의 규정이 일본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경도 지사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씨, 이 사람이 2002년에 일본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방위대신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아베 내각 때 지금 있는 이나가 도모미라고 하는 여성 국회의원이 방위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자위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성 정치인도 여성 정치인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이라든가 장기 방위력 정비 계획 이런 거를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점점점 늘려가면서 엄청난 그런 방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최상위권에. 지금도 그 일본 헌법이 개헌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하는데 헌법이 생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유민주당이 하는데, 그럼 이 헌법을 고쳐라, 개헌해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꺼낸 게 GHQ예요. GHQ가 일본 헌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된다, 고쳐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고치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 구조를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구조. 다른 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일본 정치권에서도 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은 자기 나라 헌법을 남 나라가 만들었으니까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일본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보수 당을 자유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개헌 논의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그 개헌 논의가 나오는데 이거를 시대별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990년대 이전의 냉전기와 1990년대 이후의 냉전 종식기를 구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냉전이 진행되고 있던 1990년대 이전 80년대까지는 일본에서 개헌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일본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자국의 안보가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그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일본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구조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보수당에서 나옵니다. 자유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좌파당, 사회당이나 공산당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리고 그때는 2차 세계전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던 그런 일본 국민들도 아주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과거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쟁에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일본 국민들 대다수가 헌법 고치는 걸 반대를 해요. 전쟁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좋냐. 그런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냉전이 끝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90년 8월에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심돼서 다국점을 형성해가지고 쿠웨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걸프 전쟁이죠. 자, 미국이 일본한테 야 니들도 군대 보내라, 자기 보내라 할 때는 노! 할 수가 없죠. 헌법 구조에서는 낮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미국도 자꾸 보내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만들어준 헌법이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걸프전에 참가를 못하는 대신에 우리가 전비를 많이 부담하겠다. 그래서 13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전비를 부담합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는 물론 군대는 보냈지만 뭐 5억 달러, 7억 달러 이랬는데 일본 130억 달러를 보냈어요. 엄청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웨이트가 그 이라크에서 해방된 이후에 직후에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에 자기들을 구해준 나라의 이름을 쫙 전면 광고로 해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근데 거기에 재팬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130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이나 일본 정부가 깜짝 놀라요. 충격받습니다. 아, 국제사회에 공헌한다는 거는 돈만 내는 게 아니다. 가서 인적 자원을 같이 파견해가지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피를 흘리고 하는 게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적 공헌이다.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이제 안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992년에 소위 말하는 PKO법,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그래서 평화 유지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캄보디아의 육상자에 대해 약 400여 명이 비무장으로 가서 캄보디아의 선거 활동을 감시를 합니다. 그때 캄보디아의 총리가 훈센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신문이나 그 언론에서 드디어 일본이 마각을 드러내다. 드디어 일본 자위대가 해외로 그 침략이 나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00명이 가가지고 비무장으로 가가지고 무슨 결국 저 중대장 이런 사람 여기 권총밖에 없는데 무슨 그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자위대가 그때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80년대까지는 일본의 안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개헌론의 중점이었는데 이제는 일본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 어떻게 공헌하느냐 일본이 국력에 걸맞는 외교 내지는 군사적인 그런 공헌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방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 그 논의가 또 다시 일어나요. 또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니까 그 이제 2차 대전을 경험한 그런 이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사망하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서 이제 안보관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9.1 테러 난다, 뭐 중국이 또 부상을 한다 하다 보니까 일본 안보가 불안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처음에는 개헌 반대가 많고 개헌 찬성 이만큼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좀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격차가. 그래서 뭐 물론 지금도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사람의 과반수는 조금 덜 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너무 때가 있어요. 또 여론조사하는 방법에 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그런 개헌을 할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베 신조는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인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적극적인 헌법 개정론자입니다. 이 아베 신조가 일본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때 전방 부장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이즈미하고 김정일이하고 회담을 하죠. 그때 아베가 김정일의 입에서 우리 북조선이 일본인들을 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오면서 일본 납치자 가족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환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호를 바탕으로 해서 아베가 엄청나게 정치적인 그 인기를 얻고 2006년에 고이즈미가 총리를 그만두고서 이 아베가 총리를 자민당 총재로서 총리 대신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만 하고 그때 이제 건강상으로 2007년에 이제 사용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2012년에 12월에 이제 선거에서 대승하면서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아베가 총리 자리를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20년 9월까지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역사상 아베는 1차 내각 때하고 그 후에 내각을 합하면은 거의 9년 동안 합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최장수 내각이고 최장수 총리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본 총리들이 길어야 한 3년 정도밖에 되게 못하거든요. 한 5년만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베는 어렸을 때 그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기시노부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57년부터 60년까지 총리를 했었는데 그 옛날 그 필름 같은 거 보면 그 기시노부스키를 머리가 앉혀놓고 막 이제 아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 기시노부스키가 철저한 그 개헌론자입니다. 그래서 아베도 자기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성장을 하면서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헌법 개정론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의 자유민주당이 창당된 게 1955년 11월인데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근데 2005년에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될 때 자민당이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강령에 집어넣었어요. 그때 아베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자민당에서 만드는 헌법 초안, 그 개정 초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헌법 구조를 개정해가지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정식으로 군대를 한다, 군대를 만든다. 두 번째, 해외에서 무력 사용을 허용한다. 세 번째,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 이 세 가지가 그 헌법 초안의 중심적으로 그 자민당이 만든 초안입니다. 근데 이 자유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베는 작년 7월 8일 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여연 선거 유세 동안에 바로 선거하기 전날 피격당해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시다 총리는 아베하고는 약간의 그 정치 성향이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시다 총리도 아베 내각의 그 정책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헌법을 개정을 언제 할 거냐?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중의원하고 참의원이라는 양원제 국가입니다. 근데 중의원에서도 3분의 2,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해야지 국회가 통과되고 그때 비로소 국민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현재 자민당하고 공화당이 열린여당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두 당이 합하면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근데 참의원에서는 3분의 2가 약간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산당이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절대로 개헌에 반대하지만 야당 중에서도 지금 일본 유신이라는 야당이 있고 국민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있는데 그 주 정당은 개헌에 좀 호의적인 그러한 정당입니다. 물론 자민당하고 의견이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야당들하고 협조를 얻으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 특히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하면서 일본 국내에서 엄청나게 안보 불안을 느끼면서 그 개헌 찬성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아요. 여태까지 이제 그 헌법이 그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럼 일본의 안보 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이걸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 냉전 종식 이후의 것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90년 이후의 그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프 전쟁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PTO법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2006년에 했죠. 근데 하지는 않았지만 1998년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가지고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그런 일본이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일본이 엄청 당한다. 근데 여태까지는 일본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문제였었는데 이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포동 의자를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주변사태법, 유사사태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유사사태법이라는 것은 일본이 직접 외부에 침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주변사태법이라는 것은 일본이 공격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반도나 타이완 같은 나라들이 외부에 침략당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거를 규정한 그런 법입니다. 이 주변사태법과 유사사태법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이제 자위대가 일본 열도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방위 정책은 점점 방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 방위 정책이 바뀌어갑니다. 특히 이제 9.11 테러가 나니까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하는 그런 테러와의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물론 일본 군대가 자기가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방위 정책을 방위 정책이 점점 적극화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개헌에 앞장섰던 아베 총리가 상당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라고 승격시키다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우리의 부에 해당되는 게 성이거든요. 여태까지는 방위청이었었는데 방위성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2007년에. 그리고 NSC를 만듭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거는 유사사태에 일어나면 미국 지도자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태를 한다 하는 그 NSC 법을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없었던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방위를 방어에 나섭니다. 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사태법이라든가 유사사태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보 법제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안보 활동에 나섭니다. 결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군이 하게 되잖아요. 한반도에 북한이 공격한다든가 타이완을 하게 된다든가. 아까 이용준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타이완을 중국에 공격하면 미국이 당연히 가담을 하죠. 거기에 대처를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일본이 타이완 공격을 하면은 NHK 뉴스에 일본이 관여한다는 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미군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슨 방법을 쓸 때 미군은 후방 지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요, 6.25 전쟁 때 일본이 우리에 관여했습니다. 6.25 전쟁 때 일본의 수해 부대가 와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서해에 있는 기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활동,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싸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 싸가면서 일본이 이제 그쪽으로 방위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 방위대강에서는 사이버 전쟁, 우주, 전자 분야 이런 데까지도 이 자위대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2014년 7월에 아베가 강요회의에서 일본 정부 국무회의죠. 거기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을 하게 됩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자위권이라면 자위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게 자위죠. 그래서 자위권 하면은 자기 몸을 지키는 그런 권리가 자위권입니다. 이 자위권 크게 나누면 개별적 자위권이 있고 집단적 자위권이 있습니다. 자, 개별적 자위권은 문자 그대로 남이 나를 때릴 때 내가 미안하면 나 왜 때려? 같이 싸우는 게 개별적 자위권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상대방이 나를 때리지는 않지만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때리면 야 이놈 너 왜 내 친구 때문에 내 형하고 똑같은 내 형제하고 똑같은데 까불 하고 같이 공격하는 게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거는 나를 공격한 거랑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같이 대응하는 게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즉 이거는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유권에 대해서 이 자유권은 국제연합 헌장,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주권국가는 자유권을 갖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당연히 주권국가니까 일본 정부도 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2014년까지 일본 정부가 갖고 있었던 공식적인 견해는 뭐냐면 일본은 개별적 자유권을 갖는 건 당연하다. 또한 일본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헌법 구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는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써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14년 7월 1일 날 아베 총리가 이 집단적 자유권을 이제부터는 행사한다고 그렇게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일본은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집단적 자유권을 막 아무 때나 쓰느냐 그게 아니고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집단적 자유권을 쓰는데 첫째는 일본이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즉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이 미국을 의미하겠죠. 어쩌면 한국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거기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지만 외교적인 방법 같은 걸로 해결하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 무력 행사할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집단적 반입 자유권을 사용한다. 세 번째, 여기서도 또 그 말이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무르겠다. 또 필요 최소한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 가지 그 조건을 달고 집단적 자유권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은 냉전 시대에는 일본이 자기 안보만 중요했지 남이 일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분쟁을 하든 뭐 전쟁을 하든 관여를 안 했어요. 괜히 잘못해서 했다가는 일본이 말려들을까 봐. 근데 이제는 일본이 거기에 말려드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 주변 사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나가면 미국 너 동맹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너 좀 저쪽으로 해놓고 왕따 당할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미국이 지금 일본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게 중국하고 북한인데 만약에 이 동북아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나가면 일본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미국이 여기 좀 있어야 돼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도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자위대의 그 역할을 점점 확대시켜 나갑니다. 사실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거는 일본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했지만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야, 너희들 집단적 자위권 빨리빨리 해라. 그걸 미국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면서 일본이 이제 상당히 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최근의 정세와 일본의 방위력화 이거 최근에 3개월 전에 일본이 지금까지의 방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느끼는 중국 문제하고 이제 북한 문제인데 중국하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 근처 오키나와에서 주민에서 대만 근처 센카쿠 제도라는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그게 현재 일본 땅이거든요. 일본 영토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내놓으라고 막 하는 우리와 독도 문제 하는 것처럼. 근데 센카쿠 제도는 대만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10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중국이 가끔 가다가 심심하면 센카쿠 열도까지 영해 침범해가지고 왔다 갔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센카쿠 제도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안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타이완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또 북한과 일본 사이에 있는 문제가 또 일본인 납치자 문제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 걸려있는 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섞여가지고
또 이 동북아시아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안합니다. 정세가. 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6일 날 불과 3개월 전입니다. 일본에서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이 안보 3대 작년 12월 16일 날 요거는 일본 신문에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은 전후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위치를 부했습니다. 즉 안보 정책이 지금까지 70년 동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화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아까 전수방위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방어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어형 방위 정책을 이제 공격형 방위 정책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대 안보 문서는 아까 잠깐 아베 내각 얘기하면서 나왔지만은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아 그래요? 여건이 다른 사람은 끝나면 그냥 하시죠. 그 방위력 정비 계획 이 세 문서입니다. 자, 이 세 문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 즉 반격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적 기지를 일본이 타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방위비를 엄청나게 밀리겠다. 지금의 2배로 밀리겠다. 이것이 이번에 문서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북중러 뭐 이런 나라들에 되게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 규정을 다시 더 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중국을 그렇게. 또 북한은 종전보다 더욱더 중대하고 절박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안보상 최대의 그 우려사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적성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한국에 대해서는 그 지정학적으로 일본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다. 호의적으로 당연하죠. 또 타이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소중한 친구다. 이렇게 그 호의적인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동북아에서는 아까 이용준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로와 한미일이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요한 그 반격 능력이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일본이 상대방한테 맞았어. 맞고 난 뒤에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하면 주먹도 때리려고 하면 먼저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격 능력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착수하는 지점에서 때리겠다고 하는데 언제가 그게 착수하는 지점인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선제 타격이 될 수 있다. 국제법에 위반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일본이 과감하게 용인한 겁니다. 그거는 일본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곧 어쩌면은 엄청나게 빠른 시기에 시진핑이가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개입 당연하죠. 그러면 미군이 개입할 때 본토에서 오는 게 아니죠. 주일 미군이라든가 아니면 주한 미군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아니면 한국을 기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김정은이가 혹시 잘못해서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을 상대하고 북한을 상대하는 양면 두 개의 전쟁을 한꺼번에 수행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제는 너도 공격 능력을 가져야 된다. 여태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자위대는 방패 역할을 하고 미군은 창의 역할을 했지만 일본 너희들도 이제 창의 역할을 담당해라. 그것이 바로 이 안보 문서 반격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경 능력을 키우려면 가지려면 말만 반경 능력을 갖는다 하는 게 아니라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를 이제는 공격형 무기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본의 그 방위비가 올해의 경우에는 6조 8천억이 됩니다. 약 한 65조 되죠.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27년이 되면은 이걸 11조 엔으로 늘리겠다. 한 2배 사고. 그러면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세계에서 9위입니다. 그런데 2027년이 되면은 미, 중, 일본이 됩니다. 일본이 세계 3위의 방위 대국이 됩니다. 그 늘어나는 죄송합니다. 그 늘어나는 방위비를 대부분 공격형 무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과 도입하는데 한 500발 정도 도입하는 것을 지금 교섭하고 있는데 거의 성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250km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토마호크를 도입해가지고 2026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 그다음에 일본이 2012년에 개발한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전역하고 중국의 일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준 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 한 달 버틸 만한 그런 탄약이나 대법밖에 없다고. 일본이 이 방위비를 통해 방위비를 증액해가지고 2027년까지 4조 원 이상의 탄약과 포탄을 확보한다. 사실 우리나라 돈 4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걸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 안보 그 3대 문서를 개정한 거는 결국 일본이 이제는 방어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그 방위 정책이 아니라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주의할 거는 공격형으로 방위 정책이 바뀌었다 해서 일본이 과거처럼 그냥 무턱대고 막 다른 나라를 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그런 명백한 조짐이 있을 때 그때 먼저 때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자위대도 획기적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그 일본 주변국 한반도나 타이완의 유사시를 상정해가지고 통합사령부라는 것을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령부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통합사령관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재 자위대에는 통합망류장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참의장하고 똑같은. 그런데 이 통합 그 망류장은 육해공 자위대를 통솔 지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총리 대신과 그 방위 대신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유사시에 통합망류장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통합망류장은 총리와 방위 대신을 보좌하는 역할에만 전념하고 새로 만드는 통합사령부의 최고 책임자인 통합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실제로 지휘하면서 그 유사시에 대위한다. 그래서 이 통합사령부를 새로 신설한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을 해가지고 우주에서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부대를 항공우주자위대에 신설한다. 또 해상자위대도 적국이 우리 그 일본의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교란한다든가 가짜 정보를 흘려보낸다든가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정보전 기관 부대를 창설한다. 또 자위대 육상 자위대의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타이완 공격을 충분히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키나와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육상 자위대 제15연대를 4단으로 습격시킨다. 병력도 더 늘린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뉴스를 NHK 뉴스 보니까 그 타이완에서 한 10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시가키라는 섬에 드디어 미사일 부대가 그 말하자면 이사 오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미사일 그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그 기자도 확인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부대를 운영한 그
말하자면은 부대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미사일이 이제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위 그 문서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서 미국은 당연히 환영을 하죠. 미국이 가고 오랜 기간 동안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당연히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드에 가입하려고 한 것까지 트집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사실 이 안보문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서는 이것만 갖고도 얘기를 좀 하려면 1시간 정도 넘게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맛만 보는 정도로만 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그 태도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다, 이러한 안보문서를 개정해서 일본이 공격형 방위정책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지만 중국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방법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갖다가 우려를 하냐면은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이 되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에 유사시에 한국 땅을 밟아가지고 한국에서 작전하는 게 아니냐, 이걸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너 아니다. 우리 자위대가 미군은 후방 지원하지 한반도에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작전을 하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걸 누누이 설명하지만 우리는 그걸 의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 더블당 그런 데서 얘기한 거 이재명이 그렇지만은 뭐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에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면 한국을 군사적으로 말하자면 직접 도울 수는 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데 일본이 무작정 와가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걸 누누이 밝히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는 일본을 의심하고 있는 걸 들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한국이나 일본은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 국가라는 겁니다. 자, 북한이 모조리가 아닌 한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을 공격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땐 당연히 미군이 와서 우리 독립했습니다. 그럴 때 일본도 미국의 동맹국가니까 당연히 일본 군대가 자위대가 한국에 와서 같이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후방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미국도 일본의 후방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럴 때 그는 일본이 미국의 그 후방 지원을 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 일본이 집단적 아니고 하지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자해행위한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집단적 자위권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가 유사한 경우에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주1미군 기지를 활용하지 않고는 한국의 안보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안보의 지렛대입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도울 때 그거를 후방 지원하는 일본을 거부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그러한 해로움을 끼치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일말의 불안감이라든가 우려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의 안보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양면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되고 그렇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또 우리가 한미동맹을 하고 있지만 그 철없는 좌파들이 한미동맹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말이야 스스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거지만 이승만.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건전하게 작용을 하는 한 절대로 일본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일본이 과거처럼 한국에 직접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그냥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나 말하자면 기우에 빠질 필요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 옛날에 구원문 때처럼 그렇게 허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상위권의 군사 대국입니다. 작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불과 며칠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1년 넘게 오지 않습니까? 푸틴이 가끔 가다가 핵무기 쓰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핵무기 쓰겠다는 거 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 우크라이나에 비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렇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찝쩍대지 못합니다. 일본은 더 그렇습니다. 일본도 우리 군사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짜로 진정한 친구같이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반일 감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그 군사적을 키우는데 그럼 과연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벌써 됐어요. 자위대가 벌써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자위대 뭐하러 만들었어요? 자위대들 모여서 보스토하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방어 전쟁을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할 때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라고 자꾸 이렇게 선동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상태에서 국제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지금 같은 국제 정세가 지속되는 한 일본이 과거처럼 외국을 침략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처럼 군국주의로 돌아가느냐? 어떤 사람은요 아베가 군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획책을 하고 있었다는데 아닙니다. 아베는 우익파 정치인이지만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군국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군국주의로 가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원해서 쿠데타도 이렇게 하는데 아베 혼자 가서 나를 따르려 해봤자 어떤 놈이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오고. 그래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돌아간다는 건 일본 국민들의 정서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허벌나게 가만히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그렇게 너무나 기우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일본을 대하면 된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대사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더 포함시키지 않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도 한미일 삼각공조의 일부분입니다. 이 지소미아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한일 군사보호협정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소미아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즉 안보와 군사 정보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가 자기들하고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하고는 지소미아를 체결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하고 전쟁을 했던 베트남도 우리하고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중국만 안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하려고 했는데 그 언론에서 터지는 바람에 그만뒀죠. 박근혜 대통령 때 한참 광화문에서 탄핵한다고 촛불 가지고 난리를 떨을 때 2016년 11월 말에 지소미아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지소미아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까 이용진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지금 그 첩보 위성이 5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이지스함과 우리나라 이지스함과 일본 이지스함은 성능이 다릅니다. 일본 이지스함이 훨씬 더 정보 능력이라든가 유공 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군사정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얻는 것은 우리한테 필수예요. 이거를 문재인이 같은 그런 멍청이가 그걸 가지고 일본한테 안 해. 그거는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가 한미일 삼각공조를 일본이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너무나 과거사에 헛말돼서는 안 된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는 절대로 경제 제재를 풀지 않겠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겠다. 그것이 전쟁 억지력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자체 핵무장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단히 유지한다고 했겠지만 우회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이렇게 차단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후에 미국의 조야에서 미국도 반대를 하지만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한국도 핵무장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미국의 핵 유산이 좀 찢어졌으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입장을 한 번씩 드러낼 필요는 있다. 또 지난 3.17 경축사는 진짜 경축사다운 경축사를 했죠. 일본이 과거에는 우리를 침략한 군국주의 국가였지만 이제는 안보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파트너이고 협력자이다. 그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안부 문제도 그랬는데 항상 옆에서 그를 깽판 넣는 게 좌파였죠.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징용공 문제 해결하니까 삼전도의 치욕이다. 삼전도의 치욕을 알기는 하냐? 을사 독약과 같은 계명 독약이다. 웃기는 소리죠. 삼각공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겁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끝맺는 말로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해오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가 중요하다. 이건 상당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그 외교라는 게 힘이 없는 외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이 갖춰졌을 때 그럴 때 외교가 참 외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말 때 대외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외 중립이 이루어졌습니까? 힘이 없는 허사아비 같은 대한제국을 열강들은 그냥 보고 있지 않았죠.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고 힘이 있어야 중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스위스가 왜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으로 남아있느냐? 스위스는 무장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무장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 방위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립을 진짜로 지키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외교를 외교답게 하려면은 국방력이 받침이 돼야지 그 외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방력이라든가 거기에 경제력, 기술력, 정보 수집력 이런 걸 그런 총체적인 국력이 바로 안보의 기초가 되는 거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과거 로마의 장군 베지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교수님 평화를 하려면 다 군비를 없애야지 왜 전쟁을 준비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참 설명하기 난감하더라고요.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힘이 있어야지 누가 나를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그래서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한번 그 생각하면서 보고 나니까 100년 전에 일본 해군 대장 출신이면서 1920년대에 해군 대신과 총리 대신을 역임했던 갓도 도모사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국력을 양성하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군비를 갖추고 무력을 갖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교수단에 의해서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방의 본이다. 국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내가 무력을 갖추고 그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외교력을 가지고 전쟁을 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요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록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서 식민지 지배를 당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그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함몰돼서 현재와 미래를 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우를 더 이상 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